네, 8월 21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비롯해서 8월도 이제 진짜 중반을 넘어서서 말로 향해서 네. 가고 있습니다. 7월 시장이 워낙에 우리가 너무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서 8월은 약간 이제 치료 회복 이런 느낌으로 많이 봤었는데 또 이제 말로 가면서는 살짝 이제 주주환원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일단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제가 왔을 때 과거 2000년도 이후에 이 코스피가 하루에 이제 10% 이상 빠졌던 한 달에 빠졌던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떤 이제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7월에 역대급 하락이 나왔고, 그러한 하락 이후에 그 다음 달은 적어도 뭐 안 빠지거나 아니면 덜 빠지고 반등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다행히 일단 반등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이번 하락폭 대비해서 반등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볼까라는 것을 우리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거를 그어봤을 때 이번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수준이 7,000포인트 정도 전후로 나오거든요. 7,000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한 7,000 정도가, 이거는 뭐 각자만의 보조 지표가 그쵸, 보는 그쵸. 방법이 다를 것이고 네. 또 생각하는 이제 펀더멘탈이 다르다 보니까 정답은 아니나,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우리 뭐 매크로 변수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면 너무 과하게 빠진 부분에 있어서 되돌림은 일단 한 7,00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7,000은 좀 넘어서는 듯 하다가 맞아요. 약간 7,000을 지금 약간 저항으로 지금 멈춘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7,000은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멈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럼 7,000은 띄워놓고 7,500, 7,800, 뭐 8,000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우리 첫 번째도 결국 금리이고 두 번째도 금리고, 결국엔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떨어질 듯 하다가 튀어오르고 떨어질 듯 하다가 또 튀어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었고, 뭐 주 후반으로 올수록 결국에는 이 주주환원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었던 반도체 빅2만 막 달릴 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고, 코스피의 지수는 별로 뭐 움직임이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코스닥은 뭐 지수의 낙폭이 크고 하락 종목수도 월등히 많은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약간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는 그러한 색깔들을 다시 이제 좀 나타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 삼전 닉스 쪽으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주 후반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지수 올랐고 코스닥은 크게 빠졌고요. 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팀장님 말씀처럼 주주 환원 쪽으로 키워드가 완전히 쏠리면서 쏠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키워드가 주주 환원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상반기에 좀 길게 경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삼전 닉스루의 쏠림이야? 잠깐 이렇게 좀 온기가 퍼지는 흐름이 있다가 다시 쏠림이야? 뭐 이런 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 지표 중에 아무래도 지금 금리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금리가 뭐 10년물 기준으로는 4.7 위에 있고 아직 30년물 기준으로 5%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그러면 시장에서 뭔가 좀 기댈 곳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벌었던 이들이 그래도 주주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라는 거를 구할 때는 EPS에다가 PER이라는 멀티플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네. 근데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주식수 자체를 이제 떨어뜨리니까 그럼 한 주당 는 가치가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죠. EPS가 올라가게 만드는 네. 그런 영향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한 어느 정도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와 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아. 이렇게 높은 금리 구간에서는 약간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처럼 10년물 기준으로 30년물 기준으로 4.7과 5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기댈 곳이 있는 기업과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나올 곳 발표할 곳이 없는 쪽들은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미국에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살짝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채권 이게 시장.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맞아요. 네. 빚이 너무 많고 네. 국가도 채권을 발행하고 빅테크들도 회사들도. 채권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예, 그죠?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네. 거죠. 일시적인 뉴스로 살짝씩 영향을 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좀 안전한 곳을 좀 원할 것이고, 그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주주들의 주당 순자산 뭐 기업 가치들을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금의 쏠림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저는 9월 한 15일 정도에는 시장의 이 금리에 있어서 약간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죠? 클래리티 법안이. 아,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네. 새벽에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본인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가족들이 너무 그쪽 시장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을 때 결국 돈을 버는 것은 트럼프 일가가 아닌가라는 정치계에서 맞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쪽에 반대도 그렇죠. 있고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 함부로 그렇게 통과를 시켜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양보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게 좀 커질 것이고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할 때 좀 예치해둬야 되는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장기채 발행 비중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9월 15일에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연내 통과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9월 중순 때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운 좋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민주당 쪽에 약간의 뭐 생각을 좀 반영해서 통과가 된다라면 이 금리가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들이 이제는 너무 우리가 또 삼전 닉스 쪽으로만 쏠려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럼 다른 쪽으로 또 혹시라도 좀 괜찮은데 또 덩달아서 수급 쏠림으로 빠진 종목들이 보이게 되면 아마 그때는 돈들이 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15일 전까지 금리가 계속 요 레벨에 있을 때는 당분간 다른 쪽으로 뭔가 확산이 막 강하게 나타나기는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그 장기금리, 요 금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네, 주시면. 일단 우리가 클래리티 네. 법안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이제 그 규제를 하고 네. 기간을 명확하게 좀 해주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디서 담당할지를 그렇죠. 좀 담당할 명확하게. 규제 기관이 지금은 이제 네. 애매한 거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꺼서 하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게 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중심으로 좀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우리가 발행하는 만큼의 이제 국채를 단기 국채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요는 확실히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 국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는 거는 괜찮다라면 이 장기채에 대한 발행 비중을 조금 그러면 지금처럼 막 과하게 발행하지 않게 속도 조절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심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9월 15일 날 통과됐을 때 장기금리를 잘 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러면 장기금리가 법안 통과와 함께 떨어지는 게 보인다라면 시장은 지금까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눌렸던 부분들이 한번 튀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주식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안 되면 이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원인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아 있는 뭐 저희 하반기 시장에서의 가장 저는 큰 전환 포인트를 요 법안 통과 여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지금 같은 이 박스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당분간은 기간 박스권의 기간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법안 통과 전까지는 계속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을 단순히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쪽 이슈만이 아니라 지금 장기금리, 그렇죠. 네. 국제금리 맞습니다. 하고도 굉장히 네. 연결이 그게 되어 있다. 핵심으로 우리는 좀 핵심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채팅창에서 이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 이야기 대담에도 귀 기울여 주시지만 지금 기다리는 이슈가 있으세요. 바로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환원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블룸버그 쪽에서 뭐 4시 콕 집어서 또 얘기를 좀 하고 했기 때문에 뭐 회의 중이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만큼 관심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공을 쏘아 올렸고요. 4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삼성전자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오늘도 발표가 된 게 아닌데 기대감에 사실은 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 이 소식이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주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네. 사실은 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회사들이 돈은 버는데 그 돈들을 별로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라는 게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별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 보면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국내에서 실망을 좀 많이 느끼고 해외 쪽으로 이렇게 좀 자금을 좀 이동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나 들어서 알만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 했던 것들은 뭐죠? 이익의 성장률이 강하게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서 주주분들한테 이제 자본 차익을 주는 게 있었고 어느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일 때는 지금까지 내가 많이 벌어둔 돈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캐시를 주주분들한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왜 작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된다. 우리도 밸류업을 하려면. 근데 이제 돈 많이 버는 큰 형님 두 형님이 이제 그 스타트를 이제 끄는 거라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과거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은 한동안 삼성전자였잖아요. 지금도 삼성전자고. 그러면 적어도 2위 기업보다는 1위 기업이 더 뭔가 임팩트 있는 내용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도 화끈하게 냈으니까 아마 삼성전자도 좀 뭔가 화끈하게 주주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이미 주주환원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를 많이 뛰어넘는 그런 뭐 서프라이즈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SK하이닉스 뭐 나왔을 때 한 7, 8% 이렇게 오르고 했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혹시라도 기대감은 컸으나 우리가 항상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감 대비해서 맞아요. 그 위로 뛰어넘느냐 아니면 기대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못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먼저 지금 또 약간 땡겨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상당히 기대감 이상으로 지금 왜 100조 이상의 이야기들이 계속 숫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4시 10분이라고 원래는 막 이야기가 뭐 돌았던 것 같아요. 장중에. 그러니까 팀장님 네. 지금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를 만큼 많아서 어쨌든 나와야 정확하게 이제 딱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네.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이유가요. 네. 실적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반도체가 상반기에 이거 아니라도 주가 네. 괜찮았잖아요. 많이 올랐죠.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오른 이유가 네.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상반기. 네, 상반기에. 근데 요거 그러면 잠깐 그림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실적 동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 그래프인데 2026년이 노란색이고요. 파란색이 내년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 컨센서스입니다.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도 그 궤적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뒤로 한번 보시면 실적이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기울기가 올라온 것은 올해 상반기에 기울기가 다 우상향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연도 날짜 보면 26년 6월. 그죠? 그렇죠. 네, 한 4월까지가 아주 가팔랐고 네,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옆으로 약간 기네요. 요 구간이죠. 제가 동그라미 이어지는 구간. 네, 그죠? 네. 요 구간은 그쵸. 사실은 실적이 이제는 뭔가 상반기처럼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주가에 오를 만한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에서 네.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댈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주주하는 정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앵커님 말씀처럼 소문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무성한 상황에서 다들 거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아쉽게도 실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의 지금 말씀으로는 실적은 정체돼 있는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그럼 주주 환원 이슈가 당분간은 주가를 밀어 올리겠지만 요 이벤트가 만약에 마무리되면 다시금 본업, 업황 이걸로 돌아갈 텐데 이게 그렇게는 뭐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도 들리기는 해서 네네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네. 같으면 네. 사실은 실적 성장으로 뭔가 주가에 뭔가 그쵸. 동의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장사가 잘 안 될 때 보통 배당을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부분들의 성격이 있지. 아니면 최고점일 때 그렇죠. 풀거나. 그래서 네. 장사가 잘 되고 앞으로 성장이 더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그걸 투자를 하죠. 아, 왜냐하면 거기서 뽑아 나오는 돈이 더 많고 ROE를 통해서 주주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자기 자본 이익률 환원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지금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많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주주분들 쓰고 투자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한 것에 돈의 이제 회수는 지금 당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이 정책을 보는 건데 요거 잠깐만 한번 봐주시면 네. SK 하이닉스 자사 취득이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뭐 아마 공시 나오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65만 주 똑같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어제도 65만 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로 가면 제가 이거 나눠보니까 한 37일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원래 3개월 정도 공시는 잡혀져 있거든요. 네. 3개월 정도에 우리가 2,400만 주를 취득할 거다라고 했는데 65만 주씩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뭐 100% 다 체결이 되면 37거래일이면 거의 약 2달 만에 끝나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보려면 요거는 일별 거래량입니다. 원래 1월 달부터 SK 하이닉스의 하루하루 일별 거래량인데 거래가 좀 5월 달 이후에 레버리지 ETF로 많이 됐을 때는 하루에 한 800만 주 평균으로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연초 이후에 500만 주 정도가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지금 65만 주 정도 수준은 800만 주로 보면 8% 정도의 거래 비중이고 네, 500만 주로 따진다면 13%의 비중입니다.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아, 임팩트가 있는 그렇죠. 규모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혹시라도 뭐 이슈로 흔들리더라도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사주 취득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하방은 적어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은 뭐 이거 끝날 때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방을 열기보다는 그렇죠. 하방을 네. 네, 저는 막아준다는 그렇게 쪽이세요? 네. 네. 왜냐하면
물론 상방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네네네네. 상방을 열어주려면 네.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는 금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결국에는 금리가 만약에 4.7에서요 혹시라도 10년물이 5%를 터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반도체에 결국에는 상방을 열어줄 수 있는 쪽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의 지속 여부가 있는데 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상방을 그렇게 열릴 거라고는 저는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만약에 지금 같은 금리 수준이라면 적어도 하방은 막아주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막 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그러한 그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수급 쪽으로는 좀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7월 이렇게 아주 혼동스럽고 정말 충격의 장을 보내고 나서 8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좀 사주는데 이런 느낌을 좀 받고는 있는데 막 큰 단위로 들어오기보다는 그래도 지난주 며칠간은 뭐 2조, 3조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숫자들 아니면 동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변동성 지수 V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변동성 이퀄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변동성이 크다는 자체가 그 시장은 좀 위험하다. 내가 투자하기에는 불편하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느낀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대비해서는 다행히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 단순 숫자로 제가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거의 80 정도였습니다. 이 V코스피가 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60 밑으로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2로 살짝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온 그 정도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레벨 자체가 80 위에 있다가 적어도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변동성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도 뭐 뽑아봤을 때 좀 싸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나 빠져 있고 근데 변동성도 좀 줄어들었네. 그러면 이제 일부 후퇴했던 자금들을 이제 입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저희 8월달에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들어왔던 뭐 대부분의 큰 자금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주로 일단 코스피에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들이 고점 대비해서 30% 40%좀 빠지다 보니까 근데 업황이 엄청나게 뭔가 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크 쪽으로 과도한 수급 쏠림으로 그 디레버리징, 그 신용 청산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뭐 낙폭 과대에 따라서 저는 이 변동성 지수 안정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저는 먼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코스피에서 뭔가 종목이나 섹터 쪽에서는 뭔가 엄청 뚜렷하게 뭐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뭐 보이지는 않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흐름은. 일단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먼저 들어오는 외국인의 흐름 이게 환율 영향도 있어요. 저희 조금 뒤에 김준송 대표님 모셔서 환율 얘기도 좀 해보기는 하겠지만 뭐 거의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한 달러원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여러 영향이 있어요. 엔화 영향도 있고 최근에는 달러 약세 영향도 있고 하지만 요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별개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네.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그 통화가 추세적인 강세가 기대될 때 사실은 이제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적 강세. 그렇죠. 추세적 강세. 제가 우리 시장의 지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인 반전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원화 강세도 우리나라의 뭔가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앞으로도 더 추세적인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아쉬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강세의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을 상장한 이후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환전 자금들이 저는 9월 달까지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좀 많은 이제 그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온 기업들한테
환전을 좀 원화로 해라라는 압박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언론에서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최근에 원화 강세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물론 아까 이제 다른 외환 또 영향은 있지만, 근데 결국에 외국인들이 이게 추세적인 강세로 가려면 그 나라 국가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그 재정을 좀 계속 그래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조금은 그래도 풀려고 하는 네네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 사회 구조가 결국에는 좀 계속 고령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우리가 취업할 곳을 찾아보니 그런 공장들은 지금 해외로 약간 이전을 좀 해서 새롭게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도 좀 나오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뭔가 경제 환경이 원화를 강세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저는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우리 3%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해외 주식이나 미국 주식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수급적인 환경에서 1,300원대 확률이 이렇게 만들어져 준다라면 이럴 때 조금씩 저는 달러를 조금씩 바꿔두시는 것도 오히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한 방에 뭐 다 바꾸진 않더라도 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 요즘에 이제 며칠 사이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계속해서 주요국들의 금리가 좀 높게 유지된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그렇죠. 아닌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좀 주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국들의 뭐 30년물 비롯해서 장기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 뭐 20몇 년 만에 최고치, 이런 식으로 기록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 사실 바이백을 2배로 한다. 네, 베센트가 발표하면서 하루 딱 안정됐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가더라고요.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뭘요? 이거 그렇게 재무부에서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해도 네. 안 먹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거든요. 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환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약하게 가면 네. 한 번씩 우리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시잖아요. 뭐 구두 개입 이런 네, 거. 구두 개입을 네네. 하든지 뭐 실적 뭐 네네. 원화를 어떻게든지 좀 가치를 올리려고 아. 노력은 하나 항상 일시적이거든요. 결국엔 거대한 바람의 방향을 일시적인 개입으로 바꾸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잠깐 그랬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 이번에 왜 달러 엔 환율이 일본과 미국이 잘 이제 서로의 이제 그 공조를 공조가 잘 네, 맞아서 네.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훅 떨어졌다가 떨어진 부분의 약 절반 정도는 이미 벌써 다 되돌렸습니다. 잘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저는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재무보수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생각했던 방향대로 시장이 잘 안 먹힌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더 튀었을 때 시장에 충격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조심스럽긴 하나 제가 요즘 뭐 소통 드리고 있는 표현은,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주가가 반등을 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요 땡큐 계속 한번 이익을 극대화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네. 금리가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현금 비중이 계좌에 너무 없다라면, 그리고 약간의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을 만한 뭐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다라면 약간의 현금 버퍼는 좀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왜 그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을 때 네. 정부에서 표심에 악영향을 줄 내용들을 발표를 잘 하나요? 뭐 아무래도 각 국가가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죠. 선거 전에는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11월 3일까지 미국 정부는 최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주식시장에도 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막아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센트 장관도 원래 같으면 이렇게 자주 등판 안 했거든요. 요즘에 좀 자주 자주 나오죠. 등판하잖아요. 네. 저는 그분은 상당히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시고. 근데 지금 어쨌든 선거 전까지 저는 뭔가 불편한 내용들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나 그게 앵커님 말씀처럼 일일천하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졌을 때 이게 뭐가 튀어오를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금리를 아까 말씀하셨던 사상 최고치 금리 몇십 년 만에 금리 그러니까. 이런 레벨로 가버리게 되면요, 예, 시장은 생각보다 강한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잘 보시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약간의 현금 버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네,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 시간은 팀장님의 인사이트를 네. 이제 듣기 위한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조금만 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면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특히나 주요국들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쉽게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근데 주가는 좀 반등을 한다. 그쵸. 그럼 어떤 수준에서는 일부를 음. 현금화하는 게 요때는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앞서서 해주신 얘기와 결합시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게 7천 정도라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뭐 7천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그때도 그렇고 그쵸. 오늘도 그렇고 네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거의 뭐 네. 지금이 7천 부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이제 그 9월 만약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5일 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저만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법안이 클래리티. 운 좋게도 네 클래리티 법안이 아. 잘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7천이 아니라 이번에 하락폭에 약 61.8%의 되돌림이 한 7,500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상방으로는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무조건 거기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크로의 환경과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상방을 더 열 수도 있는 거고 7천이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목에 찰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에서 당분간 뭐 달라지는 게 없고 9월에도 통과가 안 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어쨌든 좀 반등을 주는 데 있어서의 현금 버퍼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통과 여부는 확률은 되게 낮거든요. 네. 낮은데 어쨌든 저는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을 팀장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금리를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장기물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고 아까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네. 왜 금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네네. 영향을 원래도 금리는 계속 뭐 좀 높았었고 한데 말씀 주셨는데 금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하나 좋아요. 말씀 좀 드리면 네. 이 그래프는 제가 항상 좀 가지고 다니는 그래프인데 빨간색 이 그래프가 바로 미국의 장기 금리입니다. 여기 롱텀 금리라고 되어 있죠. 네. 빨간색이. 그 다음에 파란색 금리가 파란색 그 그래프가 뭐냐면 이 보시면 PER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네.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에서 PER을 높게 평가를 잘 안 해줍니다. 한 20배, 30배 이렇게 주다가도 금리가 막 위로 튀어버리면 20배, 10배로 낮춰버린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주가 할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그렇죠.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기대한 대로 잘 안 풀리게 되면 계속 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기가 자꾸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9월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장기 금리에 영향을 줘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멀티플이 엄청 튀잖아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그런 구간이 오면 당연히 7천을 넘어서 위로 상방을 더 열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금리와 이 멀티플 PER의 관계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왜 금리의 이 레벨과 방향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미국 그 빚이 나라 빚이 너무 40조 많죠. 달러를 넘어섰다. 네. 이게 그러니까 9년 전에 20조 달러였는데 9년 만에 40조 달러가 됐으니까 9년 만에 2배가 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 급증을 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미국 나라 빚이 많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담과 여기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회사들도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요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그 지금 그 같은 속도의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네. 것은 이어진다면 사실은 회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 조달은 당연히 뭐 주주분들한테 유상증자를 해서 그쵸. 하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20, 30년 동안에 큰 IT에 뭔가 기술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상당 기간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에서 살아남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거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채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돈도 좀 벌면서 같이 이렇게 속도를 맞춰주느냐 돈은 못 버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계속 이렇게 발행만 하느냐 요거에 저는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실적 있잖아요. 최근까지 빅테크들의 네. 실적을 보면 아직은 회사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AI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클라우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과하다 나쁘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보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인사이트 중에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이제 금리 얘기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채 금리가 만약에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까지 유지가 되는데도 주가가 반등을 하면 어느 정도 현금화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게 아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8월 들어서 그래도 순환매가 좀 도는 장이라고 우리가 좀 느꼈었거든요. 코스닥에서 바이오도 가고 어느 정도 2차 전지, 뭐 소부장,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신재생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갔어요.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아이고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지만 정말 택도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만큼은 이제 반등해주는 기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조금은 이게 다시 좀 쏠림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어떤 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쪽은 좀 주시를 해봐야 될까요? 코스닥 쪽에 결국에는 환경이 이제 조금 다시 좀 좋아지려면 네. 우리가 8월 중순까지 봤던 부분은 쏠림이 과하지 않을 때 맞아요. 다시 코스닥 쪽에 조금 어느 정도의 좀 맞아요. 순환매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편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결국에 시장은 안전판을 찾아서 두 기업한테 지금 다시 쏠리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코스닥은 약간 이제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고 지금 위험해서 음. 반도체 투톱으로 가는 게 안전판을 찾아가는 그렇죠. 개념으로 네, 보시는 네. 거군요. 저도 지금 9월 15일 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네.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도 사실은 돈 잘 벌고 큰 기업들은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맷집도 세고. 근데 힘든 기업들은 좀 어중간한 기업들, 그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 사실은 금리나 이자 비용이나 부채 부담으로 훨씬 더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환경이 뭐 금리가 높은 수준에 계속 레벨이 유지가 되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순환매가 잘 나오려면 이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레벨 수준보다는 금리가 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될 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요즘 뭐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약간 좀 부분들은 환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앵커님 환율 질문 주셨는데 환율도 상당히 그거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지금 2분기에 우리가 평균 환율이 한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에 환율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들은 3분기에는
숫자가 슬로우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달라질 수 있고 대신에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품 회사들, 네. 그 다음에 정유 회사들, 에너지 네.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네. 그들은 2분기보다는 또 3분기에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또 3분기 실적에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9월 중순이 넘어가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지금 공시가 나왔나요? 네. 야, 결국엔 한번 같이 봐주시면 네네.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시 공시, 네, 의무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서 공정 공시 지금 떴습니다. 2026년 주주 환원 예상 규모 및 시행 방안이라고 떴는데요.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총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주주 환원 매년 9조 8천억 원 정규 배당 3년간 총 프리 캐시플로우의 50% 중에서 정규 배당 이후에도 자녀 재원 발생 시 추가로 환원 매년 연간 프리 캐시플로우 산정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조기 환원 여부를 검토한다. 주주 환원 정책 대상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M&A 추진, 현금 규모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발표 및 시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위 정책에 따라서 24년부터 25년까지 29조 3천억 원 시행, 현금 배당은 20조 9천억 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8조 4천억 원 규모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고요. 2026년 경영 실적 및 투자 등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데 2026년 주주 환원 자녀 재원 3년간 총 프리 캐시플로우 50%에서 24년, 25년에 이미 시행한 29조 3천억 원 차감, 그래서 약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년간 총 FCF 산정 시에 보증금 성격의 메모리 제품 LTA, 장기 공급 계약 선수금 및 임직원 성과급, 주식 보상 관련 지출액은 차감이라고 나와 있고요. 2026년 3분기에는 정규 분기 배당 포함해서 30조 내외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할 계획으로 26년 10월 말 개최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7년 1월 말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나머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주주 환원은 현금 배당,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쭉 지금 팀장님도 함께 확인하셨죠? 네네네네.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은데 포인트는 일단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 부분을 비롯해서 이거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거 거의 그대로 네. 규모는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시장에서 최근에 네. 나왔던 숫자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110조 정도가 컨센서스로 약간의 이제 스트릿 컨센서스로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정도 규모로 나온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뭐 150조 주주환원 예고 뭐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나왔는데 조금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여의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예상하고 있던 정도의 규모로 저는 일단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 뭐 움직임을 일단 우리가 한번 보니까 주가는 하락 방향으로 뭐 이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네요. 거의 아. 임팩트 있게 상승하거나 그런 움직임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표가 조금 전에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5시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뭐 주가는 왔다 갔다 그냥 약간 약보합 정도에서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반응이면 실망이다라고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단 100조 얘기도 나왔었지만 15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 범위가 90조에서 110조면 일단은 상단으로 봤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물론 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네, 네.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또 하나 기대했던 게 이제 특별 배당에 대한 네. 얘기인데 요 얘기는 공시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특별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꼭 이번에 아니더라도 그 SK 하이닉스도 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만약에 저는 뭐 자세히 지금 뜯어보지는 못했는데 혹시라도 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관련된 부분들은 보완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실망하긴 이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주가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SK 하이닉스의 실제 주저하는 정책이 나왔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적어도 이번 주나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다음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죠. 그거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고 있다가 그 좋게 나오면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삼성전자를 매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먼저 뉴스에 팔아라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의 물량을 일단은 소화를 한번 해야지만 요 내용에 따라서 진정한 주가 흐름은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 올해 주주환원 잔여 재원은 최대 110조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표고요. 3분기에는 30조 원 내외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7년 1월 말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에 나머지 주주환원 규모 및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에 발표할 내용이 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3분기 30조 원 내외 현금 배당 시행 얘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올해 주주환원 재원이 90조에서 110조 밴드니까 최대 상단은 110조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 금액 자체를 시장이 110조는 사실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수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워낙에 15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라 그렇죠. 100조를 넘어가네라고 긍정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150조가 안 되네로 반응할지는 이제 주가 흐름을 보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억울한 거는요. 네. SK 하이닉스는 왜 빠질까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심리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171만 4천 원까지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는 이제 정규장보다 가격이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에서의 뭔가 좀 투심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직후예요. 너무 직후긴 한데 일단 넥스트장에서 삼성전자는 약세고 하이닉스도 이제 좀 약해지는 흐름이 보여지니까 너무 초반이니까 이거 해석도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시간 지났는데 네 팀장님 요거 때문에 좀 많이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을 감히 조금 빠르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요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 제가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제 숫자로 제가 이렇게 맞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네. 이게 하방을 깨고 내려갈 그런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방은 막아줄 겁니다. 65만 주씩 이거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계속 사는데 네. 뭐 주가를 더 이상 밑으로 끌어내릴 요인은 아니고요. 다만 상방 쪽으로 뭔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되려면 다음 주에 우리 왜 그 미국의 엔비디아인가요? 실적 맞습니다. 발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주가의 좀 상방의 약간의 방향성은 하방은 막힌 가운데 그러한 모멘텀 쪽에서 찾아서 엔비디아의 뭔가 AI와 관련된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거나 뭐 성장이 여전히 좋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그다음 잭슨홀 미팅도 이제 다음 주 후반에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화 정책의 방향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뭐 분위기가 나와준다라면 사실 하방이 막힌 가운데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박스권 상향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또 움츠러 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개년 계획으로 2024년부터 25년, 26년까지도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년에서 2026년 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현금 흐름 중에서 24년, 25년에 이미 29조 3천억 원을 주주 환원 실적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숫자가 이제 90조에서 110조다 이렇게 밝힌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더해서 본다면 한 140조. 네, 상당히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공시 나오는 바람에 민재기 팀장이가 좀 오래 있었네요. 네, 해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